결혼식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간 영희가 상복 차림으로 외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장례식 날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내 아버지 장례식? 난 그딴 거 상관없다. 오늘은 우리 집안 기쁜 날이야. 이제 내가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걸 선언하는 자리야. 알아들었어? 영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마이너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신당했는지를.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과 검은 상복 속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에 쥐어진 건 부의금 봉투가 아니라 금빛 청첩장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제 남편. 그리고 그 옆엔 제가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묻는 날, 그들은 제 인생도 함께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묻히진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독주택 앞에서 영희는 오늘도 노란 은행잎을 쓸고 있었습니다. 5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희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죠.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도 붓고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영희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내뱉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 작은 평상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영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이 넘으신 아버지는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셨어요. 혈압약을 드시고도 자주 어지럽다고 하시거든요. 가끔 숟가락을 들다가 손이 떨리실 때도 있었고 말씀하실 때 혀가 꼬이는 경우도 생겼어요.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낮게 주무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겠냐? 너나 장사 잘해라.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더니 손님들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자신보다 영희를 먼저 걱정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아버지는 영희만을 의지하며 살아오셨거든요. 영희가 시집간 후에도 홀로 지내시다가 몸이 불편해지면서 영희네 집으로 오셨던 거죠. 영희는 아버지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드리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병원에 모셔가고 싶었지만 남편 민수는 병원비 걱정부터 했거든요.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아버지 병원비조차 아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반찬 가게 문을 열며 영희는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썰고 미나리를 다듬고 콩나물을 씻어내는 일상적인 작업들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소중한 생계수단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밑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나날이었죠. 영희 씨, 오늘도 반찬 맛있겠네요. 어머,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아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 박 할머니가 들어오시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희는 정성껏 담은 시금치나물과 콩자반을 포장해드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할머니,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반찬들 드시고 건강하세요. 영희 씨도 고생이 많구나. 남편분은 장사 도와주시지도 않고 아버지까지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박 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가게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가게 수입이 적다며 불만을 표하기 일쑤였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주부들이 저녁 반찬을 사러 오는 시간이었죠. 영희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반찬들을 포장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약간 흔들리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부쩍 잦아졌거든요. 영희는 이미 차려놓은 저녁상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오늘도 늦었네요. 밥은 드셨어요? 거래처 일이 그렇게 바쁘세요? 응,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클라이언트들 관리하느라 회식도 자주 하고 그래. 피곤해 죽겠어. 민수의 대답은 늘 그랬듯 성의 없었습니다. 영희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기 바빴죠.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답도 시원찮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손도 자꾸 떨리시고 말씀도 어눌해지시고요. 병원에 한번 모셔가야 할 것 같은데요. 병원비 또 들어가겠네. 요즘 사업이 쉽지 않아서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민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영희가 곁눈질로 보려 하면 재빨리 화면을 가렸어요. 영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추궁할 용기는 없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겠죠. 술도 줄이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추석 때 모이자고 하시더라. 시동생네도 온다고 하고. 민수의 말에 영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결혼 초부터 쉽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늘 영희를 못마땅해 했어요. 집안이 변변치 않다며 노골적으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곤 했죠. 밤늦게 영희는 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영희는 아버지 곁에 앉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잠이 안 오세요? 몸이 아프신가요? 괜찮다, 영희야. 그냥 잠이 잘 안 와서 그래.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냐? 너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에 영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지만 정작 아버지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스러웠어요. 남편은 무심하고 시댁에서는 냉대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만큼은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에서 또 한 장의 잎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쓸쓸해 보였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 가을만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결혼 30년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아버지만이라도 오래 계셔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희의 평범한 일상은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가려던 영희는 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아버지. 영희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한쪽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말씀도 어눌해져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아버지, 아버지. 민수 씨, 빨리 와요. 영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수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거 완전히 중풍인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영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기만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영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아버지가 어떠신가요? 뇌경색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오른쪽 마비 증상이 있어서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영희는 그나마 안도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일주일 정도는 입원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도 통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험 적용이 되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상당할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온 영희는 반찬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착잡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서 걱정해 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영희 씨,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며칠 가게를 못 열 것 같아요. 병원에 있어야 해서요.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도 더 심했어요. 영희가 아버지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자 민수는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정말 안 좋아.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나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야.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힘들어.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어떻게든 해야죠. 어떻게든 하긴 뭘 어떻게 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커져만 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는 조금씩 의식이 또렷해지셨지만 여전히 말씀하기 어려워하셨어요. 영희는 병원에서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를 돌봤어요. 간병인을 쓸 여유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아버지는 남은 한 손으로 영희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은 못하셔도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영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갑자기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행잎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아버지였는데요. 장례식 준비를 하는 동안 영희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보고 연락, 음식 준비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했어요.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께도 연락드렸어요? 응, 했어. 그런데 시동생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 간단히 문상만 오신다고 하셨어. 민수의 말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시동생 결혼식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시동생이 결혼해요? 언제요? 아, 그거 말 안 했나? 다음 주 토요일이야. 준비가 바쁘다고 하더라고. 영희는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 장례식과 시동생 결혼식이 겹치다니. 그것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장례식 첫날 문상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주로 반찬가게 단골 손님들과 동네 분들이었어요. 영희는 상복을 입고 문상객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후 늦게 우편 배달원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한 장례식장에 웬 우편물이 왔을까요? 영희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영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박으로 화려하게 인쇄된 청첩장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랑 신부 이름을 보고는 영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신랑 이름에는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고 신부 이름에는 낯선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영희의 남편 이름이었죠. 이게 뭐지? 영희는 청첩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 위에 믿을 수 없는 배신이 쏟아져 내렸어요. 청첩장을 보고 있던 친정 어머니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희야, 이건 무슨...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청첩장 뒷면을 보니 예식장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바로 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장례식장 한쪽에서 몇몇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시동생 결혼식 초대장 아냐? 그런데 신랑 이름이 이상한데? 영희는 다시 한번 청첩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희는 청첩장을 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민수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례식장 밖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민수에게 다가가 청첩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이름이 왜 여기 적혀 있어요? 민수는 청첩장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제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문상객들이 시선을 돌렸지만 영희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영희야,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하라고요? 아버지 장례식 날에 이런 청첩장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영희를 장례식장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시동생이 결혼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재혼하는 거야.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혼이라니 자신과 이혼한 적도 없는데 무슨 재혼이란 말인가요? 재혼이요? 우리가 언제 이혼했어요? 아직 서류는 안 냈지만 곧 할 거야. 미안해, 영희야.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일이 생겨서. 민수의 말에 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미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야.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민수의 차가운 말에 영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버지 장례가 우선이잖아.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희는 혼자 남겨져서 청첩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도 슬펐지만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청첩장에 적힌 예식장 주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평생 가보지 못한 그런 고급 호텔 말이에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영희야, 어디 가는 거야? 아버지 장례 마지막 날인데. 금방 다녀올게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영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그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 로비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어요. 영희 같은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격이 높아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오늘 김민수 씨 결혼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3층 크리스탈홀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호텔 직원의 대답에 영희는 현실감을 잃었어요. 정말로 민수의 결혼식이 오늘 있다는 거였어요. 영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화려한 꽃장식들이 가득했고 웨딩홀 입구에는 민수의 사진이 커다랗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박소영이라고 하는구나. 영희는 그 여자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의 여자였어요. 자신보다 20살은 어려 보였어요. 결혼식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영희는 상복 차림이라 더욱 눈에 띄었어요. 저기 누구야? 상복을 입고 왜 여기 왔지? 혹시 신랑이나 신부 가족 중에 상이라도 났나?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민수를 찾을 뿐이었어요. 드디어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민수는 새까만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신부 박소영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행복해 보였어요. 영희는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결혼식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희의 외침에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영희에게 쏠렸어요. 영희야, 왜 여기에? 민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신부 박소영도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제 남편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혼했어요? 영희 씨, 진정하세요. 여기는 결혼식장이에요. 사회자가 영희를 말리려 했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장례식 날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다고요?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영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뭘. 우리 민수 결혼식이야. 내 아버지 장례식?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오늘은 우리 집안 기쁜 날이거든. 시어머니의 말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장례식 날짜를 알고도 일부러 같은 날 결혼식을 잡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뭘 너무해. 이제 내가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걸 선언하는 자리야. 알아들었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영희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이 계획에 동의한 거예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영희야.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 순간 영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신당했는지를요. 영희는 결혼식장에서 쫓겨나듯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지만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친정 어머니와 몇몇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희야, 왜 이렇게 늦었니?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민수의 재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그리고 자신이 당한 배신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신혼여행을 떠났을 거예요. 영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친한 친구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미정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영희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시간 후 미정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영희는 미정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미정은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랐어요. 영희야, 이게 말이 돼? 민수가 그런 사람이었어? 나도 믿어지지 않아. 아버지 장례식 날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다니. 그런데 영희야, 사실 나도 소문을 들은 게 있어. 미정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문? 민수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리고 어떤 부잣집 여자랑 만난다는 소문도 있었고. 부잣집 여자? 응, 박소영이라는 여자인데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하더라. 민수가 그 여자 집안 돈을 노리고 결혼하는 거 아닐까? 미정의 말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린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나는 뭐가 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희야, 울지 마.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수가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신혼여행은 안 가고 짐을 챙기러 온 모양이었어요. 영희야, 얘기 좀 하자. 민수는 미정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미정은 자리를 피해주겠다고 했지만 영희는 말렸어요. 미정이도 들어야 할 얘기예요. 어차피 숨길 것도 없잖아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영희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그러면 위자료도 주고 집도 내가 가져도 돼. 위자료요? 집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집 명의자잖아. 그리고 위자료는 내가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 민수의 말에 영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자신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당신 지금 나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편하게 끝내자는 거야. 편하게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편하게 끝내자고요? 그때 미정이 끼어들었어요. 민수 씨, 혹시 사업하면서 빚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영희한테 숨기고 빚 보증을 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희도 연대 보증인이 된 거 아니고요? 미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영희는 미정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연대 보증인이 뭐예요? 영희야, 부부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잖아. 그런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빚을 지면 부인도 같이 책임져야 해. 특히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더더욱 그래. 제가 언제 연대보증인 서명을 했어요? 영희가 민수를 노려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당신 설마 제 도장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그게 급한 일이어서. 미친 거 아니에요? 제 동의도 없이 도장을 찍었다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빚을 갚으려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영희가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김민수 씨 댁 맞나요? 저는 한국은행 대출 담당 김 과장입니다. 은행에서 왜 오셨어요? 대출 연체로 인한 독촉건으로 왔습니다. 김민수 씨와 부인분께서 연대보증 서명하신 대출이 있거든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영희는 그 서류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부인 성함과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총 대출 금액이 3억 원이고 현재 연체료까지 합쳐서 4억 원 정도 됩니다. 영희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4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이 서류 위조된 거예요. 저는 이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위조라고 하시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 책임으로 변제하셔야 해요. 은행 직원이 떠난 후 영희는 민수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제 도장을 위조한 거죠? 영희야, 미안해. 정말 급해서 그랬어. 급해서요? 4억 원짜리 빚을 제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급해서였다고요? 영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니요. 그래서 박소영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 집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요?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만 했어요. 당신이 나가면 이 빚은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떠안으라는 거예요? 박소영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했어. 이혼만 해주면 빚 문제도 해결될 거야. 민수의 말에 영희는 절망했어요. 결국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때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영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어떠신가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영희는 그나마 안도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진 것도 결국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영희의 손을 꼭 잡으시며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그 청첩장일 정말이었구나. 어머니,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푹 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뭔가 걱정하시더니 혹시 이런 일을 예상하셨던 건 아닐까? 어머니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걱정하셨다는 걸까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새운 영희는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는 이미 짐을 모두 챙겨서 나간 상태였거든요. 영희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막막함을 느꼈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 방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가 뭔가 준비해 두신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영희는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오래된 장롱을 열어보았어요. 옷가지들 사이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있었어요. 영희는 수첩을 펼쳐보며 깜짝 놀랐어요. 시댁이 언젠가는 영희를 무너뜨릴 날이 올 것이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아버지의 메모였어요. 날짜를 보니 이미 몇 년 전부터 적어두신 내용이었어요. 민수의 사업이 위험해 보인다. 영희 몰래 빚을 지고 있는 것 같다. 시어머니가 영희를 못마땅해 하는 것이 갈수록 심해진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모아두어야겠다. 영희는 아버지의 세심한 관찰력에 놀랐어요. 정작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수첩 마지막 장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장롱 뒤쪽에 비상금 봉투가 있다. 그리고 이승철 변호사 연락처를 적어둔다. 영희가 위험에 처하면 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영희는 급히 장롱 뒤쪽을 뒤져보았어요.
정말로 두꺼운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변호사 명함과 함께 아버지의 편지도 들어 있었어요. 영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미안하다. 미리 막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널 지켜줄 테니까. 이승철 변호사는 나의 오랜 친구다. 그에게 모든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아라. 넌 혼자가 아니다.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영희는 바로 이승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승철 변호사님이신가요? 저는 고영이라고 합니다. 아, 영희 씨. 아버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조문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영희는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민수의 재혼, 위조된 연대보증, 4억 원의 빚까지 모든 것을요. 영희 씨, 일단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해보죠.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영희는 이승철 변호사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영희 씨, 아버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미리 부탁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뭘 부탁하셨어요? 만약 사위가 영희 씨를 배신하면 법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도 준비해 두셨고요. 변호사는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민수의 사업 관련 서류들과 재산 목록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님께서 민수 씨의 재산과 사업 현황을 조사해 두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민수 씨 명의의 부동산이 상당히 많아요. 영희는 서류를 보고 놀랐어요. 민수가 빚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업 실패는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과장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점이에요. 변호사는 영희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위조된 연대보증 서명은 무효 처리가 가능하고 민수 씨의 재산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민수 씨에게 있으니까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정말요? 그럼 제가 빚을 떠안지 않아도 돼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영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민수가 박소영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물론 무효예요. 중혼이니까요. 게다가 사기혼인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민수 씨의 재산부터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리고 위조 서명에 대한 고발도 준비하고요. 영희 씨, 이제부터는 반격할 차례예요. 영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무기로 이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끝까지 저를 지켜주시는군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찾아볼게요. 이승철 변호사와의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민수 씨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변호사가 영희를 사무실로 불러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민수의 은행 거래 내역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최근 몇 개월 동안 큰 돈이 계속 박소영 씨 계좌로 이체됐어요. 그런데 그 돈의 출처가 문제예요. 모두 영희 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거든요. 영희는 서류를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이 박소영에게 흘러들어간 거였어요. 매월 1,000만 원씩, 때로는 2,000만 원씩 꾸준히 이체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언제 이런 대출을 받았어요? 민수 씨가 영희 씨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박소영 씨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마 결혼 준비 자금이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빚을 진 거예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총 7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원은 처음에 말씀하신 연대보증건이고 나머지 3억 원은 추가로 영희 씨 명의로 받은 대출이에요. 영희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4억 원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7억 원이라니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변호사님, 이 모든 게 위조라면 무효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입증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민수 씨와 박소영 씨가 이미 그 돈을 써버렸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박소영 씨 아버지 회사로 들어간 돈은 추적이 복잡할 것 같아요. 변호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영희 씨,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민수 씨가 영희 씨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도 받았어요. 부동산 담보대출요? 네, 반찬가게 건물을 담보로 해서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건물 소유자 명의가 언제부턴가 민수 씨로 바뀌어 있다는 점이에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10년 넘게 운영해온 반찬가게 건물이 민수 명의로 바뀌어 있다니요. 언제 바뀐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작년 말에 증여로 처리되어 있어요. 영희 씨가 민수 씨에게 증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여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도 영희 씨 도장이 찍혀 있어요. 아마 다른 서류들처럼 위조된 것 같습니다.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았어요. 영희 씨죠? 저는 박소영입니다. 박소영이라니 민수의 새 부인이 왜 자신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영희는 당황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희 씨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영희는 당황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박소영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1시간 후에 가능하세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소영이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만나보세요. 하지만 녹음기를 가져가시고 혹시 모르니까 증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영희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박소영을 만났습니다. 박소영은 웨딩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어두워 보였어요.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세요? 박소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 씨, 저도 속은 거예요. 민수 오빠한테 완전히 당했어요. 뭘 속았다는 거죠? 민수 오빠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영희 씨와는 이미 몇 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수 오빠가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영희는 박소영의 말에 어이없어 했어요. 그럼 당신은 민수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 오빠가 이혼 증명서까지 보여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였지만요. 그런데 결혼식 날 영희 씨가 나타나서 알게 됐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박소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게 민수 오빠가 저한테 보여준 가짜 이혼 증명서예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영희는 서류를 보고 놀랐어요.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서류였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가 제 아버지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곧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건설업계에서 유명한 사업가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투자를 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3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다른 빚 갚는 데 쓰였더라고요. 아버지가 며칠 전에 알아내셨어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맺혀 있는 것도 보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몰라요. 저 때문에 투자금을 잃었다고 하시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영희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박소영과 그 가족까지 속인 거였어요. 그럼 당신도 피해자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영희 씨를 만나고 싶었어요. 같이 민수 오빠를 상대로 맞서 싸우면 어떨까 해서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박소영의 제안에 영희는 놀랐어요.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걸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요? 믿을 수 있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박소영이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식 전날 밤에 녹음된 거예요. 녹음 파일에서는 민수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영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라. 빚은 다 영희 명의로 돌리고 재산은 우리가 다 가져가면 돼. 박소영이네 돈으로 새 출발하는 거야. 영희가 알면 어떡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서류는 다 완성됐잖아. 그 여자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30년 동안 우리 집안에 기여한 것도 별로 없고 말이야.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심할 게 뭐야? 영희 그 여자가 뭘 알겠어. 법도 모르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 녹음을 듣고 영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 녹음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민수 오빠 핸드폰에 실수로 녹음 앱이 켜져 있었어요. 제가 핸드폰을 빌려 쓰다가 발견했거든요. 그때서야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 녹음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영희 씨한테 주려고 가져왔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민수 오빠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소영과의 만남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승철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소영이 제공한 녹음 파일과 아버지가 준비해둔 자료들로 무장한 상태였죠. 영희 씨,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에요. 민수 씨의 재산 가압류와 위조 서명에 대한 고발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긴장되면서도 마음이 설렜어요.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온 거였거든요. 지난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신은 또렷했어요.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영희 씨,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녹음 파일,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민수 씨의 재산 조사 자료까지요. 이번엔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부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영희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계좌가 동결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 신용카드도 전부 정지됐어.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요? 뭔 소리야? 우리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변호사까지 끼워 넣고 말이야.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에서 영희는 쾌감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통쾌함이었어요. 이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복잡하게 만든 건 당신이에요. 제 명의로 7억 원 빚을 만들어 놓고 제 재산을 빼돌리고 그러고도 단순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7억? 그게 뭔 소리야? 과장하지 마.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증거가 있어요. 박소영한테서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당신이 나눈 대화 녹음까지 다 있다고요. 전화 너머로 민수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그건 오해할 수 있는 얘기였어. 진짜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이미 늦었어요. 오늘 법원에 가서 모든 절차를 끝낼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민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위조 문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날이었거든요. 법원에 도착하니 박소영이 아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소영의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박 회장이었는데 큰 키에 위압적인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영희 씨가 제 딸과 함께 민수를 고발하겠다는 분이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울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그놈이 우리 집안을 우롱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응징하겠어요. 박 회장의 말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영희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재력과 권력까지 갖춘 사람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과 고발장 제출을 마친 후 영희는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영희 씨, 이제 민수 씨한테 마지막 통보를 해야 해요. 자진 출두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법적 절차상 필요해요. 그리고 영희 씨가 직접 통보하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영희는 민수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찾아갔어요. 박소영에게서 들은 정보였는데 민수가 신혼여행은 미루고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했거든요. 호텔 로비는 화려했지만 영희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녁 7시쯤 민수가 나타났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어두워 보였어요. 영희를 보자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영희야, 여기서 뭐해?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 당신과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이미 다 끝난 일 아니야? 끝났다고요? 지금까지 당신이 한 짓들을 다 알았어요. 위조 서명, 재산 이전, 박소영한테 돈 준 것까지 모든 것 말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뭔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박소영한테서 직접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당신이 나눈 대화 녹음까지 다 있어요. 영희 그 여자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라고 한 말 기억나세요? 영희가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 일부를 틀어주자 민수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오해야.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소리였어. 진짜로 그럴 생각은. 오해요?
제 명의로 7억 원 빚을 만들어 놓고 반찬가게 건물까지 당신 명의로 바꿔놓고 오해라고 하세요? 영희야, 진정해. 우리 이런 데서 떠들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 조용히요? 이미 늦었어요. 오늘 경찰서에 고발장도 넣었고 재산 가압류도 신청했어요. 내일이면 당신 계좌는 모두 동결될 거예요. 민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어요. 다른 투숙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영희야,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는 안 돼. 집이요? 어느 집 말이에요? 당신이 박소영과 함께 살 집 말이에요? 그때 호텔 입구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영희는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거든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후 바로 체포가 이뤄지도록 한 거였어요. 김민수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합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희야, 내가 신고한 거야? 경찰관이 민수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배신한 범죄자에 불과했거든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미란다 고지를 들으며 민수는 영희를 노려봤어요. 분노와 원망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영희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도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장례식 날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릴 줄은요. 그건 이제 법정에서 얘기하세요. 민수가 경찰차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시원함과 동시에 허무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였어요. 호텔 로비에 혼자 남겨진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신문에서 민수의 체포 소식을 확인했어요. 건설업체 대표, 아내 명의로 7억 원 대출 사기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사진까지 함께 나와 있었는데 민수의 초라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도 공범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영희 씨, 좋은 소식이에요. 시어머니도 이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녹음 파일에서 공모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정말요? 시어머니까지요? 네, 계획을 주도한 건 시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수 씨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에 영희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까지 처벌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영희야, 내가 우리 민수를 감옥에 보낸 거야?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어머니야말로 저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30년 동안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정작 가족 취급은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서 이 난리를 치고. 가족이요? 그럼 저도 가족이었나요? 30년 동안 가족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있나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던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법정에서 만나요. 영희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었죠. 영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증언했어요. 피고인 김민수는 부인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서 총 7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새로운 여자와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민수의 범죄 내용을 낱낱이 밝혀낼 때마다 영희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또한 피고인은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증여 서류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으며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민수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확실했어요.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서류들까지 모든 게 그의 범죄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박소영도 같은 편에서 증언했어요. 그녀 역시 민수에게 속아서 피해를 본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저에게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에게서 투자금을 받아서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어요.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녹음 파일에서 그녀가 이 모든 계획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며느리를 내쫓고 새로운 며느리의 집안 돈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녹음으로 확인됩니다. 판사는 시어머니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렸어요. 드디어 최종 선고일이 왔습니다. 영희는 박소영 그리고 이승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피고인 김민수에게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고영희에게 7억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피고인 김순자에게는 공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영희는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맛보았어요. 3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모든 서러움이 이 순간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영희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재판이 끝난 후 영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모든 빚에서 해방되었어요. 위조된 서류들이 모두 무효 처리되면서 7억 원의 빚은 사라졌거든요. 오히려 민수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반찬가게 건물도 다시 영희의 명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민수가 숨겨두었던 다른 재산들도 절반은 영희의 것이 되었어요. 부부 공동 재산이었으니까요. 영희 씨, 이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안정되셨어요.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승철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님을 소개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아버님이 영희 씨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딸을 지켜주려고 하셨거든요. 영희는 반찬 가게를 새롭게 꾸몄어요. 간판도 아버지의 손맛으로 바꾸고 가게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메뉴도 다양하게 늘렸어요. 사장님, 가게가 정말 깔끔해졌네요. 음식도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단골 손님 박 할머니가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 이제 마음 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어요. 더 이상 빚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영희는 가게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옆 건물까지 임대해서 작은 식당을 차린 거예요. 반찬뿐만 아니라 따뜻한 한 끼 식사도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어머, 영희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되셨어요. 친구 미정이 새로 문을 연 식당을 보며 감탄했어요. 미정아,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아버지 덕분이야. 영희는 식당 한쪽 벽에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아버지, 고맙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어요. 박소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녀는 민수와 이혼한 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영희 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모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소영아,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영희는 박소영을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그녀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민수에게 속은 피해자였으니까요. 친정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영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자 어머니도 덩달아 건강해지신 거예요. 영희야, 내가 이렇게 씩씩해지니까 엄마도 기운이 나는구나.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영희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여행도 다녀왔어요. 부산 바다를 보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여보, 우리 영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어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모습을 보며 영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아버지의 죽음과 민수의 배신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영희는 가게 앞에서 은행잎을 쓸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셔서요. 그때 한 젊은 여자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여기가 맛있다고 소문났던데 뭐가 제일 인기 메뉴예요?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가 인기가 좋아요.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영희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영희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손님들이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정성이 담긴 요리 덕분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에서 또 한 장의 잎이 떨어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영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갈게요. 당당하게요. 가을바람이 불어와 영희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고개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보내던 그날, 저는 제 인생도 함께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엔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축배는 끝났지만 제 삶의 잔은 이제부터 채워질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저에게 또 다른 힘이 됩니다.